네, 행정소송 들어가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행정소송을 들어와서 쭉 수업을 들으면 좀 안 그래도 좀 생소해가지고 조금 자신이 없는데 막 이야기들이 막 여기서 나왔다가 저기서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복잡한 느낌도 좀 들고 또 처음에 봤을 때 좀 약간 겁을 먹기도 해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무지 단순해가지고 이거는 뭐 꼭 전체적인 체계를 안 잡아도 될 정도예요. 그냥 부분이에요. 왜냐면 소송은 실무기 때문에 뭐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폼 잡죠. 이 개설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뭐 기능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첫째로 개설, 전체로 이제 체계 설명할 때는 개설, 한계, 종류, 항고소송인데 사실은 항고소송이 취소만 있는 게 아니고 취소, 무효, 부작위가 있어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당사자 소송도 있고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했지만은 또는 그 객관 소송도 있죠. 사실은 이거 이제 늘어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앞에 있는 항고하고 당사자는 주관적 소송이고 주관적 소송을 다시 항고하고 당사자로 나누고 항고가 다시 취소, 무효, 부작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쭉 나열돼가지고 이야기하듯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소송에서 이제 핵심되는 건 뭐냐면 행정소송이 민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대부분은 다 민사소송법하고 다른 규정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항고인데 항고소송의 거의 행정소송의 특징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조문도 그렇게 만들고 또 내용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강의도 그렇게 하고 시험도 그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취소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의, 관할, 당사자 해놓고 나서는 무효나 부작위 또는 당사자 객관에서는 그냥 앞에 것하고서 다른 점만 이렇게 체크해주고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요. 또 대학의 교과서도 그렇게 쓰게 되고 또 조문도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항고소송 중심주의다 또는 취소소송 중심주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까도 봤지만은 이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취소송이 이게 이제 적자의 형태를 가져요. 라인인데 그래서 개선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냥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계는 뭐냐면 행정소송이 그러면 모든 분쟁의 만능이냐 그게 아니고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만 해결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취소소송 중에서 당사자에서 원고하고 피고가 당사자인데요.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당사자 적격의 경우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이 있는데 원고 적격은 바로 뭐냐면은 법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요. 시험 뭐 기출문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행정소송 전체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원고 적격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가 나오는데 제기라는 것은 사인의 공표행위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인의 법령인데 사인의 공표행위죠.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공부하다 보면은 갖춰야 될 요건인데 하나가 뭐냐면 형식적 요건. 이거는 이제 소송법적인 요건이에요. 즉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요건도 있고 내용적인 요건도 있어요. 실질적 요건도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도 있어요. 이 실질 요건이 이제 바로 뭐냐면 방금처럼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이란 적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하나고요. 즉 다르게 말하면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바로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권리가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행정소송법은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란 처분에 해당되어야 된다.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처분적인 성질, 즉 처분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데 요 두 가지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이러한 제소기간을 준수해라 라든지, 또는 관할을 예를 들면 지켜라. 법원에 이제 제대로 된 관할 부분으로 가야 된다. 또는 이러한 피고를 행정청으로 해야 된다. 피고 적격도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소장을 제출해라. 소장, 그러니까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소송제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먼저 거쳐서 와라.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핵심 내용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출제가 점점 이 판결의 효력 같은 것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그때 외우면 돼요. 피고적격 있는 것, 없는 것, 또 범상이 있는 것, 없는 것, 그것만 외우면 되지. 않으면 물론 전적인 틀을 잡아놓으면 참 좋지만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송의 종류도 사실은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해 놓게 그렇지. 아까도 이미 배웠지만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소송의 종류 얘기할 때 좀 이따 한 번 더 또 반복할 거예요. 반복할 건데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행정소송의 한계라가 또 결과적으로 소송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더 미인인가를 가려달라, 누가 더 이쁜지 가려달라,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법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 해결하는 작용이지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해결 못한다. 그래서 통치행위 같은 거 행정소송의 한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류를 쭉 나야 되죠. 종류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이해를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런 종류 중에서 이제 항고소송이 대표적인 거고, 취소송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취소송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법률용어가 다 나오는데, 그 공부하면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야. 다만 이제 취소송에 적용되는 것 중에서 무효에는 적용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주고,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챙겨주고, 당사자가 또 다른 점도 있거든요. 챙겨주고, 객관성 다른 점이 있거든요. 챙겨주면 돼요. 앞에 것들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일단은 740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을 구경을 좀 해보면,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행정소송의 개념 나옵니다.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기능 나와서 소송이 뭐 하는 거냐 할 때 목적이 나오고요. 또 각국의 제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느냐, 또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 나오거든요. 이렇게 출제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 내용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워밍업 삼아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면 행정소송 들어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소송의 개념도 갑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죠. 개설해서 이런 행정소송의 개념 나오죠. 근데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제 이거 알아서 나쁜 건 전혀 아니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행정소송의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한 행정에 관한 법적 분쟁이죠. 이러한 행정에 관한 그러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법적인 분쟁을 누가 해결하냐?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이 이제 이러한 분쟁을 이러한 해결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합니다, 그냥. 그래서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 제일 중요한 건 법원이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법원이란 것은 객관적인 제3자거든요. 분쟁을 해결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의 중립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심판관의 중립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식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거든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국민하고 싸우는데 행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 좀 있죠. 이건 이제 첫째로 심판기관, 법원처럼 이러한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는 것을 정시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안 배웠는데요. 구두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이란 말은 뭐냐면요. 변론이란 말은 원고가 당사자가 그죠? 증거를 제출하는 이 절차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변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변론주의인데 이 변론주의에서 이제 심판하는 사람이 편안한 거는 뭐냐면 그 막 말도 안 되는 구질구질한 소리 다 들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제일 좋겠죠. 그런데 구두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정식 쟁성에 들어가고요. 자, 법원이 해결한 적이니까 이건 먼저 잘 알다시피 이거는 사법작용입니다. 자,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것이 사법작용이냐 아니면 행정작용이냐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는 사법작용으로 보죠. 이 점도 생각할 때 뭐 처분하는 건 당연히 사법이지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조세부가 처분은 행정작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효력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법원이 해결한다. 우리 배웠어. 그죠? 옛날에 이거는요. 행정이나 법적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그런 나라 형태를 우리는 사법국가주의다. 즉 다시 말하면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는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체법은 공사법 이원 체계인 대립법계인데 소송법은 영미법계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법국가주의다. 이런 말도 한다는 거죠. 다 했어요. 별로 드릴 말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능 나오는데요. 뭐 행정성의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나오는데 기능은 한번 읽어볼까요? 조문 한번 읽어보죠. 이 법은 행정소송법을 얘기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소송 절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고 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이 해결하면 다 행정소송 절차예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권리 행정의 다툼을 적정한 해결, 즉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통한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권리 구제 기능이 있고 행정 통제 기능이 있는데 이 행정 통제가 사법위원 통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는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3번에 1243페이지 보면은 행정소송의 본질과 각국의 제도 나오는데 사법작용으로 보는 영미형이 우리나라의 태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행정국가주의가 아니고 사법국가주의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행정소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립법계를 우리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근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거고요. 우리나라는요. 행정소송 제도가 사법국가주의냐 행정국가주의하면 당연히 사법국가주의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국가주의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소송이냐 심판 이야기 안 하고 우리나라 어디냐 하면 우리는 사법국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요. 행정소송의 특수성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행정소송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이 다른 소송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주로 형사나 이제 민사소송하고 비교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소송을 공부하게 되면 쭉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요. 쭉 이런 공부하는데 거의 다가 뭐냐? 행정소송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하고 다른 것들을 규정하는데 그걸 그렇게 법적용인데요.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8조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한다. 이 말은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소송법이다. 이런 의미고요. 2항 중요하죠.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조직법은 뭘로 쓰이냐면 관할 같은 거 결정할 때 법원조직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자질구레하게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행정소송에 관한 기능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 부재하고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이러한 행정상의 이러한 분쟁이죠. 이러한 분쟁에 대한 분쟁의 이러한 적정한 해결이죠. 그래서 행정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행정상의 분쟁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법에 관한 분쟁에 관한 적정한 해결을 원칙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한다. 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과거의 문제 중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은 권리 구제하고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소리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점수를 주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이죠. 행정소송의 앞으로 개선점 이건 한번 볼만한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의무 이행 소송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고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안 돼요. 아닌데 지금 이런 거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주로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꼭 반환해 드릴 게 뭐냐면 이 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 끝났고요. 두 번째는 행정소송의 한계 들어갑니다. 개설에 대한 얘기는 방금 끝났고요. 한계 들어가는데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처분 등에 하는데요. 그러면 처분 등이 아닌 게 바로 뭐냐? 한계예요. 한계가 아닌 게 처분 등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저거는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주로 처분성 중심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계 자체를 그렇게 뭐 따지는 문제가 별로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한계 문제가 2번이나 출제됐어요. 그래서 한계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하는 거죠. 예, 서술은 별로 의미 없고 한계의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실제로 법률적인 쟁송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하나 있고요. 즉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뭐 서로 딱 분리되느냐 그건 아니고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행정소송은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에서의 한계가 또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들 보죠. 근데 이건 할 때 뭐 물론 한계가 있는 게 있다. 뭐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이런 한계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중요합니다. 뭐 처분권주의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추상적이니 또는 구체적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말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인것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행정소송은 그 자체가 법률적 효과를 돋우는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법률적 쟁송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법의 본질이 뭐냐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같은 말이 이라는 사법권이죠. 이라는 사법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구분할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심판권을 법원이 가지도록 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권의 본질상의 한계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에서 오는 한계다. 이런 말도 써요. 근데 또 사법권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약속이 바로 뭐냐면 권력 분립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게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할 당시에 서로 약속했던 것들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였다. 그죠? 그래서 권력 이런 분립상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 사실은 사법권 자체가 뭐 본질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권력 분립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거죠.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는데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의 내부에 대해서 서로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행정의 독자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행정의 독자성을 존중한다. 아무리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지배를 받지만은 행정부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권력 분립상 행정부에게 우선적인 선정권이 인정되는 게 바로 행정유보사항이에요. 옛날에 법률유보 배웠을 거예요. 물론 그 법률유보의 이론이 행정작용 중에서 법률유보에 되는 범위가 전면적 전부 유사이 아니면 전부 다 법률유보가 되지는 않잖아요. 법률유보가 되는 그 이외의 나머지를 다 뭐냐? 행정유보사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유보라는 이론도 있고요. 또 뭐냐면 재량과 판단 여지 배웠어. 그죠? 우리가 물론 이론적으로 구분되지만은 우리한 재량이라든지 이러한 판단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 재량과 판단 여지가 완전히 사법권으로부터 심사 예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안 된다고 봤다가 지금은 진짜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허용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는 내용인데 통치행위 있어요. 통치행위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오는 권력 분립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법권이 뭐 만약에 이제 그 사법권이 사법권에 내재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소송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행소송, 즉 행정부가 국민한테 신청했는데 신청한 대로 어떤 처분을 안 내려줘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행정청은 그런 처분을 해줘라라고 강제로 이행을 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못해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이행소송 요건을 다 갖춘다면은 이행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법원이 행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행정부는 마치 법원의 시녀처럼 보이잖아요.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권력 분립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본에서는 이걸 안 따르는데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소송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이행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소송이냐 부작위소송인데 이 부작위소송 두 종류가 있어요. 적극적인 이행소송도 있고 소극적인 부작위소송도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 뭐냐면은 행정소송 법률적 쟁송이기 때문에 한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요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시험에서 나오지는 잘 않지만은 이 법률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는 말 자체를 좀 이해하면 좋아요. 요거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주관적 소송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 이러한 소송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성, 즉 소송은요 구체적인 사건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 행위가 효과가 발생돼서 그로 인해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법이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을 만약에 적용해서 국민에게 어떤 침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가정, 주상적인 가정은 안 되고요. 주장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침해한다면 이건 안 되고 구체적인 사건성이 존재된다. 사건성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사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것, 즉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는 말, 이것도 한 번 더 보면 좋은데요. 이 되게 중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건 용어로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책에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소유의 제의가 있어야지만 심리 개시할 수 있으며 심리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청구의 범위에 한정된다. 이를 처분권주의라 하며 이런 점에서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소송과는 구별된다. 그게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은 말이죠. 그 피고가 있잖아요. 나서가지고 뭐 내가 이거 아니고 그냥 검사가 국가가 알아서 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제 행정소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처분권주의 이 글자를 좀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용어인데 처분권주의 또 불고 불리의 원칙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거든요. 불고 불리의 원칙 이걸 좀 알면 좋은데요. 이런 거라든지 좀 이따 변론주의 또 당사주의 이런 말들이 책에 설명이 나와도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막 같은 것처럼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불고 불리의 원칙 할 때 불고 불리는 고자가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리도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는 우수할지 모르지만은 다의적인 의미가 다 가능하죠. 그러면 불고 고가 없으면 불리 리가 없다는데 이때 리란 말은 진리 합리할 때 이치리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다스릴 리자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말이죠 어떤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불리 원칙인데 고가 없으면 고한다는 거죠. 뭐 독일 국민에게 고함할 때 그 고한데 이거는 국가 왕에게 고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한데 고가 없으면 리도 없다. 노고 노리 고가 없으면 리가 있는데 이 고가 뭐라고 하냐면 소송의 재개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거는 만약에 불자를 없으면으로 바꾸면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이거잖아요. 없으면 리가 없다. 리는요 국가 권력의 행사를 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지가 있는데 리가 뭐냐? 결국은 이제 이러한 법원 있잖아요. 이러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심리 내용을 검토해 본 다음에 판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쟁송에서 판단이란 말은 대부분 다 뭐냐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운전할 때는 뭐 1분에 뭐 40개의 판단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최종적인 결론을 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소송 같으면 판결을 얘기하고요. 또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재결을 의미합니다. 결정 같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이란 판단을 권한 이러한 심리 판단권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말 하는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그죠? 그러면 소송의 제기를 누가 하느냐 할 때 누가 합니까? 원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신문에 법원의 행정법원장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런 행동을 취한다라는 걸 봤어요. 봤는데
또는 뭐 행정청에서 이런 작용을 취한다. 삼성전자한테 이런 행동을 취한다. 그게 봤을 때 이거 법원장이 잘못됐네. 그랬을 때 법원장이 출근해가지고 다음날 그 사건 이리 한번 가져봐라. 내가 심판하게 됐다.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원고가, 즉 국민이죠.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비로소 이 말이죠. 그래서 원고죠. 그래서 원고죠. 원고. 근데 원고가 바로 뭐냐? 원고와 피고를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법원도 있잖아요. 이러한 법원의 심리 판단권도 발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또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그걸 과연 무효로 할지 또는 취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말고가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그건 원고인 당사자가 쥐고 있다. 당사자가 소송 제기하면 법원도 심판권 가지는 거고 당사자가 소송 제기 안 하면 법관이 아무리 힘세도 있잖아요. 그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꼴리게면 당사자의 소송 제기가 있어야지 법원도 심리 판단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자체에 대해서 심리 판단의 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분권주의를 다르게도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뭐냐면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당사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당사주의란 말과 처분권주의는 사실은 같은 말이고 불고불리의 원칙 안에는 처분권주의와 당사주의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자, 근데 법원이 있잖아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양쪽 이제 예를 들면 판결을 내릴 때 일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가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주장과 증거겠죠. 근데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누가 제출하는 얘기야? 누가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누가 끌어모아 주느냐 이겁니다. 그거는요 당사자가 하는 거죠. 법관이 재판할 때 자기가 막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그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원의 이러한 심리의 이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대상이 되는 이러한 주장이라든지 또는 증거는 누가 내놔야 되겠냐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주장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내놓는 게 맞겠느냐 법원이 찾아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당사자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가 지가 이게 하려고 하면 지가 예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주장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법원 쪽에서 주장과 증거를 찾아가지고 내놓게 되겠느냐 아니면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내놔야 되겠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당사자가 제출한 거죠. 이러한 제출한 것으로 한다 이겠죠. 결국은 뭐냐면 당사자가 뭐를 결정하냐면 소송에서 그 내용을 검토의 대상이 되는 심리의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걸 보고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예, 변론주의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요 민사도 똑같아요. 민사소송도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론주의란 말도 실질적으로는 불고불리의 원칙의 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 단순한 민사의 경우는 자기들만의 문제야. 행정소송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나눠져가 있고 서로 이해가 달라질지라도 행정법 자체가 공법이기 때문에 이는 공익하고도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되면은 곤란하거든요. 민사의 경우는 짜고 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짜고 치는 줄 알아도 간섭 안 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전혀 저 사람한테 2억은 빌려준 적도 없는데 한 사람 빌려줬다 그러고 그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억을 찍어가라고 판결 나옵니다. 법관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게 민사야. 민사는 그런 당사주의 또는 방금 얘기한 처분권주의가 철저하게 지배돼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좀 이해가 달라져요. 행정법은 물론 개인적으로 공권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법률상 이게 있으니까 주어지기도 하지만 행정법은 항상 뭐냐 공익보호성이 있어요. 공익보호성과 사익보호성이 동시에 있을 때 법률상 또는요 공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공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짜고 치는 소송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뭐냐면 예외적으로, 예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라뇨. 법원이. 원래 법원은 지가 나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겠죠. 그러면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실체적인 진실을 위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러한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합니다. 신문해도 좋고 신문해도 좋습니다. 별 상관없습니다. 나누기도 하고 난리치는데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증인을 신문한다는 말은 뭐냐면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거죠. 증거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직권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직권주의,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알아본다는 거죠. 직권탐지인데 예외적으로는 직권탐지가 있는다. 그래서 예외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론주의 그 자체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주의 대체한다는 말은 변론주의는 없어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직권주의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허용된다. 왜냐하면 공익보호성 또는 이런 공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불고불리 원칙,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또는 직권탐지가 예외적으로 있는다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얘기가 처분권주의의 지배고, 두 번째가 뭐냐?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했던 내용들 음미하면서 다시 보면 더 좋은데요. 주관적 소송의 원칙,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을 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냥 주관적 소송이 뭐였어요?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권이죠. 원래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억나시면 돼. 공권의 3요소에서 공권의 2요소로 바뀌었는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 청구 권능, 즉 의사력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오타말의 3요소에서는 청구권 들어갔는데 그 뒤로 현대의 통세는 청구권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호가 인정돼야 되지. 즉 구제가 인정돼야 되고 소송이 가능해야 되지. 소송이 가능해야지 권리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권리면 당연히 국가가 그에 대한 소송을 구제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소송이니까 주관적 공권은요.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는 소송이 바로 이런 당연히 인정되죠.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인정된다. 이것이 주관적 공권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주관적 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반대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관적 공권, 이런 주관적인 공권을 구제하는 제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주관적 공권의 반대가 뭐예요? 객관적 가치 질서, 이런 객관적 가치에 관한 다툼, 이거 아니죠. 그래서 한문대에 보면 객관적 가치를 다투는 소송이 바로 이런 객관소송인데, 객관소송이죠. 그래서 객관소송은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예외적이란 말은 뭐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즉 객관소송에 대해서 종류를 나열해가지고 법률이 허용해주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객관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관적 소송의 원칙이란 말은 객관적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소송은 원칙적으로 한계에 들어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죠. 두 번째가 공권에서 배웠습니다. 공권은 법에서 보호받는 이익을 얘기하는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 뭐예요? 반사적 이익이죠. 즉 법률상 이익 반대가 사실상의 이익인데 바로 이러한 반사적 이익이죠. 그래서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된다. 즉 행정소송의 한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객관소송 중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단체소송 같은 것들인데 잘 알다시피 단체소송은 과거에는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홀리니까 반사이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건성이란 말인데, 한 번 더 얘기하면, 진짜로 법관이 할 일이 없습니까? 법관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재미로 뭐 이야기 물어본다.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분쟁,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률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법률 행위 효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가 있잖아요. 부과돼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그 자기의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는 가능하다. 그걸 보고 구체적인 사건성을 요한다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성을 요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데요. 주의될 거는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이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이러한 권리의 침해가 전제될 때입니다. 물론 이때 침해도 침해될 가능성, 추상적 침해가 아니고 구체적 침해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쟁송인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법령 해석 나와요. 법령 해석은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법관들이 있잖아. 재판할 때 그러면 행정소송할 때 법령 해석 안 한단 말이냐? 해! 이때 법의 의미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맞고 틀리고 또 이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럼 왜 아니란 얘기냐? 주의해야 될 거는 별말 안 할 때는요. 구체적인 침해도 없는데 법원에 와가지고요. 이거는 이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거 포함되죠?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할 때는요. 그거는 추상적이라는 의미예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그게 이제 만약에 이런 법이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돼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거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추상적인 그런 법령 해석은 안 되고 만약에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침해가 발생해서 구제가 필요하다면 그건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글자만 봐서 모르는데 보통은 다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법령 해석이라고 할 때는요.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추상적인 법령 해석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령 해석은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학술 논쟁이나 예술작품 우려 학술적인 논쟁, 학술이라든지 예술작품. 자, 학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뭐 일단은 과학적인 가설에서의 참을 추구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문제는 학술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이제 그 화랑색이 필사본이 일본의 덴리 대학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진본 화랑색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논란 중에 이제 논란의 중심에는 현재 서강대학교 총장하는 뭐 이종무 씨가 그 사람하고 서울대학교 노태정 교수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었죠. 분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법원에 와가지고 누가 진짜 이론이에요? 법관이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또 예술에 있어서 만약에 르누아르의 어떤 그 그림이 더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로댕의 작품이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학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다른 논문을 뺏겼다. 이것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권리에 침해가 있으니까. 또 만약에 내가 르누아르의 그림을 샀는데 저놈이 나한테 있잖아요. 사실은 가짜를 팔았다. 그럼 어느 게 진품입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권리의 침해, 즉 소송에서의 법적인 분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 즉 법적인 분쟁을 전제하지 않는 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이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요. 물론 전문 감정인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증언을 듣거나 감정을 파악하면서 참조하더라도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자유재량인데요.
한때는요, 이 자유재량이라는 말은 1925년도에도 재량 조항이 나올 때도 원래는 정부가 진영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냐면은 그것이 법으로부터 보인 적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보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재량은 구체적인 사건성 또는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권력 그런 구체적인 사건성하고 그것도 관련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자유재량 거는 권력 분립하고도 관련이 깊죠. 그 다음에 방침규정. 방침규정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배웠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아예 법적 구성이 없다고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나라가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코스를 밟고 싶다, 또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또 이런 것도 보장해주고 싶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배웠지만은 특별 권력 관계 배웠죠. 과거에는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긍정서죠. 이런 특별 권력 관계가 있는데,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긍정서를 보면 과거에는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부 내부의 관계는 권력 분립상 사업부가 무조건 성의상 침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 적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유재량이라든지 또는 특별 권력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냐면 권력 분립하고도 무관하지 않죠. 이렇게 되고요. 좀 쉬었다가, 그래서 도표 제일 마지막에 750페이지 보면 뭐 행정성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03번 03 항목에 행정성의 종류 들어갑니다. 조문도 읽어보고 또 강학상의 종류, 즉 조문상에 있는 행정성의 종류도 보게 되고 강학상의 것도 보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준 그 형태를 그대로 반복해서 반복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하죠.